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학교에서 강의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채점하고 학점을 주는 일입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 강의를 포기할까 하는 고민을 해봤을 정도입니다. 제가 학기 말마다 며칠 동안 그 일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수명이 몇 년은 줄었을 거라고 걱정할 정도입니다. 요즘은 이제 대학들이 의무적으로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상대평가를 해야 아마 교육부가 대학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A학점, B학점군을 일정 비율로 정해놓은 거죠.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주로 교양 과목들인데 전공 과목이 가끔 있지만 인간의 교양을 숫자로 평가해서 일렬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하냐 하면 A학점, B학점군에서 한 명이라도 초과가 되면 아예 전산 입력이 안 됩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죠. 어떤 대학은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30%의 학생에게 A학점을 주고 나머지 70%의 학생들을 모두 동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낮은 학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다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대학에서 그 방법이 또 안 먹힙니다. 학생들도 얼마나 학점에 신경을 쓰는지 나중에 학점에 관한 문의를 할 때 자기 학점뿐 아니라 다른 학생 학점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왜 그 학생이 A+냐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채점과 성적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해방된 기분이더라고요. 이번 기말 시험 문제 중에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짧게 답을 썼습니다. 악덕 사장들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사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점수를 줘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절대평가라면 제 마음대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상대평가란 것은 이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주면 다른 어떤 학생이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하거든요. 고민 끝에 신자유주의니 노동유연성이니 하는 용어로 설명한 답과 거의 비슷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 최기석 작가의 만화 송곳에 나오는 주인공 구구신이 정말 많은 명대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처음에 각광받았던 구고신의 대사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요. 노동운동 10년 해도 사장 되면 노조 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요.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이 만화가 올라온 뒤에 댓글 중에 보니까 이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아주 가슴에 파고들더라.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서는 데가 바뀌어도 풍경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 어디엔가는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16번째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시작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종강의 노동과 꿈.
학기 초에 출석을 부르다 보니까 민주란 이름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또래들 부모에게는 자녀 중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 이름에 담은 거죠. 민주, 민혁, 그 민주혁명의 줄임말입니다. 제 후배는 아이 이름을 동혁으로 짓기도 했습니다. 동학혁명의 줄임말이죠. 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후배가 있는데 아이 이름을 승혁이라고 지었습니다. 승리하는 혁명이란 뜻입니다. 그 출석을 부르다가 제가 그 민주란 이름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에이, 아니구나. 그냥 우연의 일치구나. 그런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학기가 다 지나고 기말시험 답안지 채점을 하는데 그 학생이 답안지 뒷장에 깨알같이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면서 혹시 부모님이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했냐고 물으셨다. 그렇다. 우리 아버지는 민주노조 위원장이셨다. 나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누굴 미워해본 기억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미움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수배되고 장기 파업하느라고 집에 한동안 못 들어오고 가정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 어머니 몸에선 항상 식당 냄새가 났다.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미움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한국 사회 노동 문제의 수업을 듣고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셨다. 아버님, 이제 비로소 아버님을 이해했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연세가 들어 어깨가 앙상해진 아버지는 말없이 내 어깨를 잡아주셨다. 저는 채점하다가 목이 메어서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하종강의 어색한 사이.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예, 나그네가 자주 오다 보니까. 나그네가 아니고 이건 뭐. 예,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제 주인 같습니다. 네. 제가 가끔 손님 같습니다. 앞에 노동과 꿈에서 이제 뭐 채점하신 얘기도 나오고 답안지 뭐 성적 입력하신 예. 얘기 듣고 아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는데 트위터에서 얼마 전에 하종강 선생님 종강하셨네. 네. 그거 학기 말마다 나오는 단골 그렇군요. 드립이고요. 네. 이제 종강 파티를 과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종강 파티 이렇게 써붙여요. 네, 네. 학교 가다 보면 제 이름이 곳곳에 거의 과 숫자만큼 붙어 있고요. 예. 어떤 과는 그 종강 파티 포스터에 네. 아예 그 종강이란 글자가 들어갈 위치에 제 얼굴 사진을 크게 넣고 파티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포스터도 만든 학생들이 네.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이름이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좋아하겠지만 부모님이 이름을 종강이라고 지어주셨으니까 뭐 제가 대학 가서 공부할 운명은 아니죠. 그래서 뭐 네. 거의 한 10년 만에 가까스로 졸업했습니다. 예. 고백하자면 사실 오늘 녹음 방송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2주 전부터 생방송으로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사정이 생겨서 생방송 나가야 할 시간에 지방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네. 부득이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게시판에 뭘 물어보시는 분들에겐 참 미안한데 제가 그냥 게시판 열심히 보고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대학생들과 이제 수업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주호민 작가님도 혹시 대학에서 강의해 보신 적은 있죠? 네, 몇 번 특강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만화학과라든지
콘텐츠 관련 학과에서 가끔 찾아주셔서 가서 이렇게 구라를 치고 오죠. 네. 그 성공회대학교 학생들도 제가 주호민 작가랑 좀 안다고 네네. 어떻게 주호민 작가님 우리 특강에 초청할 수 없냐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네. 제가 어렵게 이제 중간에서 다리를 놨었는데 그때 가서 잘 하고 오셨죠. 네, 그때 가서 강의도 하고 처음으로 과제도 내줬어요. 거기선 과제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과제를. 그 어떤 과제를 줬습니까? 한 페이지짜리 단편 만화 시놉시스를 써오는 걸 과제로 냈는데요. 다들 굉장히 재밌게 써오셔서 몇 개는 제가 좀 표절을 할 미디어 콘텐츠 학과인가? 네, 맞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예, 예. 학과. 뭐 그런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었겠네요. 네. 저도 만화학과에 가서 강의를 몇 번 해봤는데 그 사회 보는 진행자가 이 강의를 듣고 20컷짜리 만화를 그려서 내라 이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에이 이러고 대실망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 하종광 선생님께서는 지금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학장으로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수님이 되신 건가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제가 교수가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 교수입니다. 네. 근데 성공회대학교니까 비정규직 교수한테 연구실도 하나 주고 네. 학장이란 직함도 주고 네.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고액 연봉을 받는 정규직 교수인 줄 알고 네. 지난번에 재능교육 문제 때문에 잠깐 갈등이 생겼을 때 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 고액 연봉 받는 하종강이 노동 문제 어떻게 제대로 실태를 알겠냐 막 그래서 내가 4대 보험이 되는 게 소원인 사람이다 지금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 비정규직 교수들도 노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한번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에 가서 네. 강의를 했어요. 네네. 가끔 합니다. 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걸 알고 그땐 성공회대학교 아니고 다른 대학 강의만 하고 있을 때인데 네네. 비정규직 교수 노조에 가입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조 네. 위원장이 네. 내가. 근데 내가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사람들이 하종강이 교수가 되고 싶어 하나 보다. 자기 정체성을 이제 교수로 생각하나 보다. 네.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네. 교수 노조 가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 위원장님이 비정규직 교수 노조에 가입을 한 강사는 절대 교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시라고 한참 웃었습니다. 아, 네. 이제 성공회대학교는 성공회대학교의 그 비정규직 교수 노조 위원장 했던 사람을 나중에 뭐 정 교수로 임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성공회대학교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네. 학교 내에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저분이 강사할 때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이었다. 네. 그래서 역시 성공회대학교가 나름 진보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 확실히 다른 게 저도 저번에 특강 갔을 때 그 학생 식당 이런데 무슨 뭐 알바 노조에 관련된 포스터들도 막 많이 붙어 있고 좀 다른 대학교랑은 좀 느낌이 다르다는 그런 걸 좀 느꼈었습니다. 알바 노조가 성공회대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규모가 네. 작은 학생인데 알바 노조 지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이 네. 가입해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대학 강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대학에서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이제 꽤 오래전에 받긴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였는데 연구소에서 그거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제가 소장 맡고 있을 때인데 네네. 대학 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대부분 연구소 연구원들이 안 하는 게 좋겠다. 특히 한 여성 연구원은 자기 남편이라면 하라고 그러겠다. 네. 대학 강의들 다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하소장은 하지 않는 게 옳은 것 같다. 네. 그게 정체성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하려면 사실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 준비해야 되고 네. 뭐 제대로 강의하려면 또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또 시험도 봐야 되고 채점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만 해도 제가 노동운동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어울리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옳겠다. 뭐 직원들이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네.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건강을 상당히 상해서 몇 달 쉬는 걸 2차례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의사가 다음에 한 번 더 쓰러지면 그땐 못 일어날 줄 알라고 막 이제 겁도 주고 그랬었는데 네. 일을 좀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대학 강의를 맡았죠. 네. 그랬더니 이제 역사학자 박준성 씨가 제 친구인데 뭐라 그러냐 하면 아마 그만큼 일이 늘어나는 걸 거야. 지금 하던 일 다 하면서 예. 대학 강의만큼 일이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랬는데 뭐 결국 그랬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성공회 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고 그게 벌써 이제 10년 넘었네요. 네.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나요? 인천대학교에서 처음 대학 강의를 맡았는데요. 네. 인천대학교가 이제 소문난 사실 비리 사학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 인천의 그 선인재단이라고 해서요. 네. 백선엽, 백인엽 형제가 만든 재단인데 거기 소속되는 학교가 아마 수십 개는 될 겁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 고등학교 뭐 여러 가지 대학까지 네. 너무 비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네. 인천 지역 시민들이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몇 년을 투쟁을 해서 네. 이걸 시립대학으로 바꾼 거죠. 네. 그러면서 재단 사람들을 거의 뭐 축출한 건데 네. 그 어느 날 가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활동할 때 알고 지냈던 친구 후배들이 네. 뭐 인천대학교에 무슨 총장 비서실장도 하고 뭐 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 그 사람들이 대학을 정상화 시켜놓고 지금은 다 이제 물러났는데요. 네. 그때 학칙에 어떤 규정이 생겼냐 하면 자주강자라는 걸 개설하도록 자주강조가 뭐죠? 예, 그러니까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그 요구하는 교양 과목을 한 학기에 2과목씩을 정식 과목으로 학교가 네. 개설하도록 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통로 역할을 총학생회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학생회가 인천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학교에 이런 과목을 개설해달라 네. 요청하는 거죠. 네. 그게 자주강자인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거기서 노동학을 요청한 거예요? 노동 문제 강의를 할 수 있겠냐.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강의잖아요. 네. 그걸 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강의 평가를 총학생회에서 하고 그래서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잘릴 그런 운명이었는데 뭐 다행히 총학생회에서 저를 자른 적은 없었고요. 네. 한 번은 이제 그 대학에 대한 평가를 교육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서 네. 대학 강의를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네. 이런 규정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거의 사문화돼 있다가 한 번은 이제 그 규정을 적용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제가 잘린 거죠. 하정관 박사학위가 없어서 대학 강의 할 수가 없다. 네네. 근데 그 전에도 학교에서는 사실 뭐 이게 썩 마음에 드는 강의가 아니니까 네. 이제 썩 내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설이 안 됐다가 그 총학생회에서 나중에 뒤늦게 알고 막 그 학교에 강력히 요구해서 막 수강 신청 기간 바로 며칠 전에 다시 이 과목이 개설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못했다가 네. 그때 총학생회가 다시 학교에 막 열심히 건의하고 네. 학생들이 또 게시판 만들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 강의 부활시켜야 된다 서명도 받고 네. 그때 제가 참 고마웠는데 네. 총학생회에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저는 대학 강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네. 내가 꼭 대학 강의를 해야만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학생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네네. 너무 무리해서 싸우지 말라고 난 걱정해서 그랬더니 그 총학생에서 연락한 학생이 그래도 교수님이 강력한 강의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계셔야 우리가 계속 싸우지요. 점잖게 그러는 바람에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생각이 좀 짧았다고 강력하게 내가 강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 강의가 다시 부활됐고 언론에도 그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랬었군요. 비정규직 강사 운명이라는 게 이렇다. 네네. 제가 그때 이제 뭐 한 번은 제 교양 과목이 처음에 경제학과에 이제 소속이 돼 있었는데 네. 경제학과 조교들이 제 업무를 도와주면서 이게 우리 과로 떨어져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가 네.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자주강좌 개설을 했는데 네. 이걸 어느 과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에서는 별로 달가운 게 아닌 거죠. 네. 또 조교들은 자기 일거리 늘어나는 거고 네. 그래도 뭐 저하고 친하게 다 지냈는데 한 번은 과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조교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쳐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강의 평가 1등 했어요. 그래서 밀봉한 평가서를 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강의 평가 1등을 했어도 비정규직 강사 운명은 학교에서 통보 없으면 그냥 그 학기는 잘리는 거다. 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뭐 네. 그랬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보통 강의하실 때 네. 강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한국 사회 노동 문제. 한국 사회 노동 문제. 네. 그 강의 제목입니다. 네. 그러면 뭐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좀 인기가 많은 교수님인가요? 아니면 이번 학기에도 총학생회장이 강의실에 이렇게 들어오더니 네. 이렇게 뭐라 들고 들어왔어요. 네. 그 총학생, 잘 이렇게 하면 이것도 깔때기인데 참 이게 네. 총학생회가 어떤 사업을 했냐면 네. 학교에서 하는 강의평가 외에 네. 학생들에게 강의평가 설문조사를 해서 네. 그 성공회 대학교의 베스트 탑3 강의를 선정했대요. 네. 근데 그 탑3에 선정됐다고 그 상패처럼 이렇게 큰 피켓을 하나 만들어 와서 그 증정식을 강의실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수업받는 학생들에게 시간 빼서 미안하다고 네. 다과 준비해서 총학생회장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쭉 같이 먹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제 연구실 가면 그 상패가 이렇게 딱 정면에 네, 네. 지금도 있습니다. 네. 과제는 좀 어떻게 많이 내주시는 편이에요? 과제를 많이 내면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으면 2개, 적으면 1개 정도 내는데 네. 노동자 대회를 1년에 2번 치릅니다. 네.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규모를 5월 1일 날, 그 다음에 네. 11월 달 전태일, 추모일 가까운 일요일에 2번 하는데, 네. 그러니까 1학기 학생들은 메이데이 노동절 대회, 네. 2학기 학생들은 11월 달 전태일 정신 계승 노동자 대회, 네. 이렇게 참석해서 그 자기 느낌을 한 A4 한 2장 이상 4장 정도로 적어서 내라. 네. 그리고 꼭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네. 아주 보수단체가 하는 집회도 괜찮으니까 네. 어버이연합 집회도 괜찮으니까 어떤 집회든지 네. 사회 문제를 다루는 집회 한 번 이상 참석해서 네. 자기 느낌을 적어내라는 과제를 거의 대부분 학기마다 내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 더 네. 할 때는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사람들 주변 인물 중에서 한 네. 명을 인터뷰해서 네. 그걸 정리해서 내라고. 그러면 네. 뭐 처음엔 난감해요. 노동자들 인터뷰 어떻게 하지요? 막 그렇죠. 가족 중에 찾아보라고 우선. 되게 가족 중에 있다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막 네. 가족들 또는 취업 준비생도 네. 예비 노동자니까. 그렇죠. 예. 두 가지 과제 중에 이제 2개 다 하는 학기도 있고 하나만 하는 네. 학기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학기도 있고 빡빡하지 않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과제물도 상당히 있을 네, 것 그래서 같아요. 오늘 이제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한 학생이 노동자대에 참석한 얘기를 정리한 과제 중에서 네.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생각이 났다. 우리 아버지도 강의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직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바로 취업을 하신 뒤로 지금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 채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7년 전 시골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1-2달 일하다 그만두고 보름을 집에 계시다가 다시 일을 찾고 이런 상을 몇 번 반복하는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가정의 직격탄으로 꽂혔다. IMF 때에는 단칸방에 다락방 하나 딸린 집에서 5 식구가 버텼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더욱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자 대회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한 가정을 책임진 아버지, 어머니 또는 미래에 그 짐을 지게 될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언문 낭독으로 전국 노동자 대회가 끝났고 모두 일어선 상태에서 뒷정리를 했다. 모두 하나가 되어 청소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이제 치워야지 하고 혼잣말하는 아주머니를 보니 이런 대회가 익숙하신 것처럼 보였다. 그 아주머니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힘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 자신이 지금 파트타이머 노동자이면서도 미래의 노동자라는 것을 그동안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았다. 도로를 꽉 채운 노동자들 넘어 늘어선 상가 창문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이번 학기 노동문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가 노동자임을, 우리 가족과 친척이 모두 노동자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쉬웠던 점은 내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저 과제물에 쓸 내용에 급급해 무대 앞쪽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으나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기억에 깊게 남는 것은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표정들이었다.
대회에서 만난 교수님이 무대 앞쪽에만 있지 말고 한 바퀴 돌아봐 라고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무대 앞에만 있기보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 어디에서 오셨는지요?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하고 직접 느끼고 왔어야 했는데 겉돌기만 하고 여전히 제3자 입장으로만 지켜본 것은 아니었는지 아쉬웠다.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과제물을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기분이? 제가 이걸 소개한 이유는요. 네. 이런 과제들을 보면서 그동안 저도 모르게 대학생들에게 막연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했습니다. 반감이요? 이게 이제 네. 제가 대학 강의한 거의 초창기 때의 과제물인데요. 네. 저는 이제 노동자들을 주로 만나다가 대학생들을 만나면 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에서 뭐 대학생이라고 모두 중산층 가정의 자녀일 리는 없는데 네. 저는 대학생들 앞에 서면 고생 모르고 자란 것들, 부모 잘 만나 대학에 온 것들, 그냥 이런 느낌이 막연히 있었습니다. 선입견이네요, 일종의. 네, 그래서 그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자꾸 말에 힘이 들어가고, 제 말투가 좀 이렇게 삐딱하게 설명하는 때가 있거든요. 네, 되게 고임금 받는 고학력 노동자 앞에서 강의할 때 말투가 좀 그런 편인데, 네. 당신들이 뭐 학력 높고 임금 높다고 노동자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 결국 노동자다. 네.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 말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서러움 받고 살아온 것 때문에 한이 맺힌 부모님들이 어려운 살림에 겨우 대학에 보냈을 학생들이 많았으리라는 짐작을 내가 왜 하지 못했을까. 네. 그래서 반성하게 한 과제물이고요. 네. 이 과제물 쓴 학생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밝고 귀여운 인상의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아있을 만큼 고생했으리라는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제가 전혀 짐작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 채 생계를 꾸려가고 계신 그 비정규직 아버지가 딸을 대학에 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네. 그런 가정에 자녀들이 오죽 많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동안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네. 그런 과제물이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했습니다. 네. 또 어떤 과제물이 있을까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잖아요. 네, 네. 저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내용이라는 게 사실 다른 나라, 특히 유럽 선진국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은 사회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 사실 이거 설명하는데 거의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노동운동에 대해서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노동운동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황을 정상화시키자는 소박한 노력에 불과하다. 네. 이런 거 설명하다 거의 한 학기가 이제 다 지납니다. 네. 근데 제 수업 중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고소하는 게 있는데 뭐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아주 이상한 사람을 취급당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경찰 노동조합이 있대. 이런 미친놈이 있나 막 이런다는 거죠. 네네. 프랑스는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가 있대. 네. 이게 다른 나라의 상식인데 네.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얘가 뭐 이상한 수업을 듣나 이런 느낌 받는다는 거죠. 저도 노동학개로 녹음하고 가서 친구들한테 여기서 나눈 이야기 하면은 위험하다고. 그래서 제 수업 중 학생들이 이제 과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네. 근데 한 학생이 가르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이래요. 네. 그래서 경찰과 학생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는 과제물을 소개할 텐데 경찰 역할은 이제 제가 해야 되겠네요. 네. 김용민 PD한테 부탁하려고 했더니 오늘 바빠서 이제 변현주 PD가 대신 해주고 있는데 네. 우리 변 PD님은 이따가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 학생 가르치는 알바 역할을 하는 그 학생 그리고 나레이션은 조민 작가가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국 노동자 대회에 전야제에 가기로 선배들과 약속을 잡고 토요일 저녁에 있던 과외를 금요일로 앞당겨서 하게 되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학생의 아버지께서 간식으로 사과를 깎아주시면서 말을 걸어오셨다. 그분은 경찰이셨고
어디서 일하시는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팀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다. 처음엔 과외받는 학생의 학업 능력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대화의 주제로 다루었지만 점차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경찰 공무원이 참 바쁘고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다. 나는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감히 용기를 내어서 말을 꺼냈다. 혹시 경찰 노동조합이 없나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경찰 노조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다. 노조? 사실 노르웨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는 경찰 노조가 있지. 하지만 나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경찰도 국가에 저항하고 반대하면 어디 나라가 돌아갈 수 있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 불합리한 건 알지만 난 집회나 시위하는 건 많이 다녀봐서 그 사람들이 가끔씩 과격해질 때 모습은 참 눈살 찌푸리게 하거든. 여하튼 내일도 여의도로 출근해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서 아이에게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엄마도 내일 늦고 아빠도 늦게 들어오니까 동생이랑 집 잘 보고 있으라고 하셨다. 내일 여의도로 출근해야 한다는 말에 나는 놀랐다. 혹시 노동자 대회에 참여하시냐고 여쭤보았다. 원래는 안 가도 되는데 후배들만 보내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총대 메고 집회 현장 통제하기로 했거든. 그래도 나는 좀 나은 편이야. 나는 건물 안에서 행정 사무를 보면 되는데 밖에서 집회 통제해야 하는 경찰들은 더 힘들지. 나는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학을 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다. 비록 과제 때문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학생이니까 그런 집회에 한 번쯤 참여해봐야죠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아저씨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학생 정말 거기 가려고? 웬만하면 거기 가지 말지. 요즘 집회나 시위하는 사람들 말이야. 일부긴 하지만 상당히 거친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위기에 껴있다가 어떤 일 당할지 몰라. 요즘 집시법 때문에 잡혀 들어간다고. 나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나라의 여러 부조리한 일들이 바뀔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그분과는 앞으로 자주 만나야 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어른에게 자꾸 따지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조용히 경청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찰 공무원이 시위와 집회를 상당히 거칠다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를 다시 직시하게 되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경찰 역할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 너무 착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조민 작가가 정말 학생처럼 잘 읽어줬네요. 네, 이런 사연도 있군요. 좀 재밌죠, 이건. 네. 다음에 이제 소개할 학생은요. 과제물 읽다가 이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런 학생이 다 있구나. 예, 이런 경우인데. 네. 이번에 소개하는 경우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집회에 참석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과제물로 제출하라고 할 때 가능하면 인증샷을 첨부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집회 사진 같은 거요? 아니면 그 중에 자기 얼굴이 들어가 있는 자기 얼굴이 혹시 네. 집회 가지 않고도 참석한 것처럼 쓸지도 모르니까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러면서 제가 부탁합니다. 근데 네. 굳이 사실 어떤 학생들은 농성장에 가서 인터뷰한 학생들도 있어요. 네. 재능교육 이런데 농성장에 가서 네. 농성하는 노동자들 옆에서 카메라 들이밀기 어려웠다. 네. 못 찍었다. 네. 얘기하는 학생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가능하면 인증샷 첨부해봐라. 네. 이런 부탁도 하면서 과제물을 내는데 네. 그런 과제에 대해서 이제 한 학생이 쓴 글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이 학생 여학생이었는데 일단 제가 읽고요. 나중에 보면 이 여학생에게 제가 종강 수업 때 특강을 부탁했어요. 네. 특강할 때 이 여학생이 했던 몇 마디 재미있는 말들은 나중에 우리 변현주 PD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10년이 넘는 동안 시위나 집회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집회가 민가협 500회 기념 목요 집회에 축하 편지를 읽으러 가는 것입니다.
작년 뜨겁게 달궜던 촛불 집회에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회에 관심이 없거나 보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희 가족과 제 마음속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기에 쉽게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로 감옥에서 오래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푸른 수의를 입은 모습밖에 없습니다. 매주 할머니와 저는 서울에 올라와 보라색 수건을 쓰고 안기부 앞으로 민가협 할머니들과 시위를 다녔습니다. 엄마는 학교로 일하러 가시고 할머니와 저는 비가 오는 날에도 해가 쨍쨍한 날에도 무서운 경찰 아저씨 앞에서도 아랑곳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였지만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손잡고 가는 것이 부럽던 아이였던 것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장마철 시위에서는 비를 많이 맞아 병원 신세도 지곤 했지만 이렇게 해야 빨리 아빠랑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할머니 이야기에 우는 일 한 번 없이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지만 아빠가 결국 감옥에서 나와서도 우리 가족 곁에는 넘어야 할 산이 왜 이리도 많던지요. 세상은 아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겪은 일이 제게는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집회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말해야 한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이 글에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아직도 저는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통일완수, 제 이름의 뜻입니다. 제 이름 일완은 통일완수의 가운데 두 글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 넓게, 더 깊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네. 그 집회에 따라다닌 거거든요. 네네. 아빠는 감옥에 있었고. 네. 초등학생 때에는 그 다니던 학교가 폐교되는 것에 반대해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네. 당시 이게 언론에 보도돼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중학생 때는 한탄강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던 한탄강 소녀라고 알려졌던 그 학생이 바로 제 제자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에게 학기 종강 수업 특강을 부탁했습니다. 네네. 네가 살아온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편하게 하면 그게 내 공부, 내 강의보다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공부가 되겠다. 네. 다행히 맡아줬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그러니까 일환이라는 학생인데 그게 통일완수의 가운데 두 글자를 따서 지은 거죠. 네. 그 학생이 특강에서 했던 책 한 권 분량은 넉넉히 될 만한 이야기들 중에서 재치 있는 말 몇 마디만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 변현주 PD께서 맡아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건데요. 이런 걸 하신 걸 내가 한 번도 곁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원래 우리 변 PD님이 PD라기보단 거의 아나운서나 그 리포터에 가까운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좀 부탁합니다. 네. 우리 아빠는 사춘기가 너무 늦게 온 게 문제였어요. 고3 때 일찍이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고 처음으로 혼자 유인물도 뿌리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 돌잔치 사진인데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아가들 돌잔치 하면 연필, 실, 돈 그런 걸 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망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 분단의 벽을 때려 부순다는 뜻이지요. 제 이름 일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막중한 임무를 갖게 된 거예요. 요때 다 웃었어요. 학생들이 이 대목에서. 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없어진 거예요. 또 남산에 가 계신 거예요. 그게 92년 민족해방 애국전선 사건인가 그랬어요. 아빠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은 갑자기 집안의 남자들을 둘이나 잃어버린 거죠.
이 사진은 아빠 없이 살던 시절 엄마랑 저랑 생일잔치를 한 사진이에요.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한 기억은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구멍 뚫린 투명 유리판 너머에서 푸른 수의를 입고 계신 모습,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것들이 모두 아빠가 감옥에서 매일 쓰신 편지들을 모아서 찍은 사진인데요. 엄마한테는 편지를 매일 쓰셨고요. 엄마랑 아빠는 무촌이지만 저랑 아빠는 일촌이다 보니 저한테는 일주일에 2-3통쯤 쓰셨어요. 그 편지에 쓰신 동화들을 모아서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동화책을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입학식 때 아빠는 감옥에 계셨고 저는 할머니랑 둘이 입학식에 갔어요. 한탄강 사진을 집에서 찾아봤는데 한탄강을 찍은 사진들은 참 많았지만 한탄강만 찍혀있는 사진은 별로 없고 이렇게 사진마다 모두 아빠가 떡하니 가운데 끼어있는 거예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로 아빠가 한탄강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우리 아빠 이름과 간첩 이렇게 검색하니까 90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연기해서 거의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을 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오랜만에 갖게 된 정규직이라 그런지 재판도 연기하지 않고 열심히 잘 받으시더라고요. 대법원까지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날이 바로 두 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렇게 짧은 정규직 일을 마감하셨지요. 저의 부족한 발표이지만 이러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현대사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가끔 이 학생이 이제 소식도 전해주고, 네. 학교에서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예, 얼굴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 얘기하니까 금방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 번 들으면 못 잊을 이름 같은데요. 통일 완수의 일환.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학생들을 제가 가르친다기보다 네.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그런 제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어색한 사이는 일단 여기까지.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과제물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코너로 하나 만들까 봐요. 과제물 소개하는군요. 예. 그것도 괜찮겠어요. 너무 무슨 하종강의 숙제 검사 이런 거로 해서 답안지하고 과제물 내용 정말 찾다 보면 무궁무진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어떤 지난 학기 중간 시험 답안지 중에는 의경으로 복무했던 학생이 이제 복학생이 쓴 답안지에 보니까 네. 저는 노동자 집회 현장에 출동을 굉장히 자주 나갔는데 네. 일단 금속노조가 온다. 그럼 그날은 겁부터 났습니다. 금속노조는 금속이라는 그 이름부터 일단 강속노조고 막 이러면서 네. 뭐 금속으로 때릴 것 같고 네. 그런 답안지 소개하는 코너를 네. 만들면 좋겠다. 네. 이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하종강의 노이다. 문화매체 속에서 찾아낸 노동 코드에 대해 알아보는 노이다, 즉 노동 레이더 코너입니다. 방송 시간에 맞춰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네요. 요즘 제가 최고로 꼽는 만화들이 최규석 작가의 공룡 둘리에 관한 슬픈 오마주, 송곳,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 등이지만 지난주 방송은 신과 함께 특집으로 우리가 또 꾸몄잖아요. 저에게 만화가 이럴 수가 있네 라고 깨우쳐준 최초의 작가는 박흥룡 화백입니다. 2004년인가 출판된 만화책 박흥룡을 구입해서 그 무렵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사란 출판사에서 낸 만화책인데
그 청년사 사장이 제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운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과학 출판사 중에 비교적 초창기에 활동했던 출판사죠. 그 만화작품선 네 번째 책 박흥룡, 책 제목이 박흥룡입니다. 하드카바로 만들었어요. 그 책은 최소한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독자들을 그런 책입니다. 80년대 중반 만화가 만화방이라는 막힌 공간을 탈출해서 만화광장, 주간 만화란 잡지를 통해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던 시절 가장 빼어난 단편 만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박흥룡은 인간의 상처에 대해, 가난의 슬픔에 대해, 그리고 암울한 시대에 대해 발언하는 작품을 여러 발표했습니다. 단편집 박흥룡에서는 86년에서 92년까지 발표한 18편의 단편을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책 한 권을 다 이어진 줄거리로 봐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호흡이 짧은 독자에게는 단편이 또 좋잖아요. 초기 작품의 치열한 고민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읽어낼 수 있는 작품들이 갖는 그 일관된 특징은 돌아봄입니다. 박흥룡은 이웃에 대해, 나에 대해, 역사에 대해, 도시에 대해 끊임없이 돌아보고 질문합니다. 철거되는 판잣집, 시멘트 포대를 사서 가루를 털어내는 삼양동, 경찰서 유치장, 이태원의 밤거리, 옥탑방, 교통사고 환자들이 모여있는 작은 병실, 광주 민중항쟁을 진압했던 군인, 그동안 한국 만화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공간에서 복잡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그의 만화는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이 약한 자들이 서로 돌아보고 보듬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만화책이죠. 근데 이번 작품을 그 한동안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주호민 작가님은 박흥룡 화백 최근 근황 혹시 아세요? 최근은 아니지만 그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예. 그 만화가 이제 영화화가 되면서 2002년에 그때 이제 그 원작자로 그때 많이 알려주셨고요. 그 후로 그러니까 주호민 작가에게는 대선배 만화가시죠? 완전 대선배 만화시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해에 데뷔를 하셨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네파란 세이버, 그 호두나무 왼쪽 길로, 그의 나라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이제 풀어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철거되는 판자촌 이야기를 주호민 작가보다 앞서 다루셨네요, 이분이 보니까. 그렇죠. 훨씬 앞서서 다루셨죠. 네. 이런 짧은 단편들이 두꺼운 하드카바 만화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나왔다는 게 저는 그때 좀 놀라웠고요. 네. 그 굉장히 책이 멋있고 두껍더라고요. 네. 예, 사람들에게 선물용으로도 적합해서 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래서 만화 박흥룡 화백이 그린 단편을 모아 만든 만화책 박흥룡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노동자의 소박한 꿈 한 올 한 올이 모여 세상의 행복을 완성합니다. 성공회 대학교 노동대학장 하종강의 노동학 개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국민라디오에서 만나요. 아시아 각 나라에서 인권운동,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 노동운동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참석자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징역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경찰에게 한 번이라도 잡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홍보물을 뿌리다가 잡혀가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인권운동과 사회운동을 했기에 경찰에 잡혀가거나 구속되지 않으면서 활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운동, 사회운동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엄혹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지요. 얼마 전에 한 노동조합 위원장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답니다. 야, 정말 반갑다. 정말 오랜만이다. 술 한잔 하자. 의기투합해서 호프집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 위원장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는데 내가 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렇게 말했더니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바늘끝만큼도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그 고등학교 동창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면회는 갈게. 같이 웃었지만 이것이 슬픈 우리 현실입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노동조합 간부이거나 예전에 노동조합 간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노동조합 간부를 맡았을 때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이번에 우리 노동조합 간부를 맡았다. 그런 얘기했을 때 기뻐한 가족이 있었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은 아니 그런 걸 뭐하러 맡았어. 당장 그만두라고 하거나 그때부터 온 가족이 걱정이 태산이거나 그랬을 겁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을 맡아도 온 가족들이 기뻐하는 사회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맡으면 걱정을 해야 하는, 이것을 결코 정상적인 정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노동조합 간부들 탓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범법 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성격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리는 없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을 그렇게 몰아가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죠. 한국의 한 노동자가 프랑스에 갔다가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공원에 그냥 앉아있는데 지나가던 프랑스 청년이 말을 걸더랍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한국에서 여행 온 여행객인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갈 곳이 없다. 그랬더니 그 프랑스 청이 대뜸 자기 집에 가서 묵자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역만리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생전 처음 보는 외국 사람을 따라가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었겠죠. 따라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싫다고 했더니 그 청년이 그냥 갔답니다. 잠시 뒤에 그 청년이 경찰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프랑스 경찰이 이 한국 청년에게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따라가도 괜찮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경찰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경찰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노동조합 간부요. 프랑스의 노동조합 간부는 그 사회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따라가서 신세에 졌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노동운동 관련된 포스터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노동조합 활동했던 이 한국 여행객도 굉장히 반가웠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그렇게 대우받아야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소리는 노동학개론 이 방송은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